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중독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장 중독의 분류와 평가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좀 우리가 했던 것은 중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그런 어떤 중독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아무도 뭐 발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아무도 없어서 네, 뭐 그냥 계속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네. 자, 중독의 분류와 평가. 오늘은 물질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물질 중독이 아니라 행동 중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물질 중독. 물질 중독이라 할 때 우리 어떤 물질에 중독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이 되겠죠. 그러면 약물이라고 할 때 이 약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약물의 범주, 어떤 물질에 중독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마약에 중독되는 거, 또 향정신성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것들을 우리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뭐 뒤에 나오니까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약이잖아요. 약으로 된 어떤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이 향정신성 물질로서 여기도 drug이라고 되어 있죠. 향정신성 물질로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이 어떤 약물에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특별히 약물 중독이라고 할 때 이 약물 중독은 가장 무서운 것이 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기가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뇌가 이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뇌가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 우리 신경계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독 현상을 끊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가 약물 중독이 왜 어려웠냐? 뭐 일정 부분 동안 그 약물 물론 뭐 치료가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렵다. 이 약물 중독은 참으로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 정말 어려운 이유가 바로 뇌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뇌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뇌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약물 중독의 치료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약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약물의 특징, 여기 보시면 정서적 사고, 판단력, 인지 및 행동을 변화시키고 왜곡시킨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라고 할 때 다시 우리 인지행동 치료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인지행동 치료를 다시 한번 살짝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상담에서 보면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 있다. 스키마라고 한다.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것에 대하여 이미 형성된 이 스키마,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사고하는 규칙, 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지는 뇌의 문제잖아요. 뇌가 인지하는 거니까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인지의 왜곡. 자, 보세요. 이것을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수 fx입니다. 그럼 이 함수 fx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시 수학 시간을 넘어가 보면 함수 fx는 x다 라고 한다면 1을 잡아 넣으면 1이 아웃풋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함수 fx 값이 이제 x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뭐 x 4성 마이너스 3x의 3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1과 2이 3을 넣으면 그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1을 넣는다고 1이 나오는 게 아니죠. 왜? x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뭐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때 요 안에 함수 fx 안에는 요게 뭐냐 물어보면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근데 각 사람마다 이 함수 fx의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 다른 거예요. 식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식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지난 세월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했던 많은 것들이 요 안에 이제 여러분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있잖아요.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깔려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산을 산으로 볼 수 있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웬만한 사람은 산을 산으로 물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산이 들어가면 산이 나와야 되고 물이 들어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 이미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왜곡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물이라고 할 때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막 엉켜가지고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도 그냥 잘 이렇게 1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 속에서 헤매다가 전혀 엉뚱한 값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의 사고나 판단력 이런 것들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행동도 왜곡돼 버리는 거죠.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약물이 이런 효과, 이렇게 중독이 되어졌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물의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뭐 때로는 긴장을 완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있죠. 마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쓰면 약이잖아요, 마약도. 이런 뭐 프로포폴 주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쨌거나 아주 전문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아주 소량의 제한되어 써졌을 때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약물 중독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약물의 문제인데, 약물의 사용이 부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교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정말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왜곡, 인지의 왜곡,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인지의 왜곡은 지난 세월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그런 것이지만 이 인지의 왜곡이 약물 중독에 의하여 인지의 왜곡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지의 왜곡은 행동의 왜곡으로 나타나죠. 판단력도 흐려져 버리고 사고력도 흐려져 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약물의 문제성이죠. 그것이 약물 중독의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약물이 우리 행동을 옳게 변화시킨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약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 인지를 왜곡시켜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그 판단, 그것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물의 분류가 있는데 또 조금씩 이제 살펴보면 향정신성 물질들과 그 작용 방식, 임상적 효과, 사용법이 다양해서 단일한 분류를 제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남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천연물과 합성물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협약이나 법에 의한 규정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딱 분류할 때 그 분류들도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분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주로 이러한 것들로 구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어떤 나라에서 할 수 있고 어떤 나라에 못하는 그런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약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자, 약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구분. 약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할 때 첫 번째 아편류. 아편류, 헤로인, 모르핀, 아편, 다양한 합성, CNS, 진통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웬만큼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편류라고 합니다. 진정제 혹은 수명제, 바비추레이트, 벤조디아제핀,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흥분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여러분들은 카페인이 왜 그 약물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카페인 음료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카페인 음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이 알약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아주 잘 아는 간 친구인데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아주 뭐 그 아주 유명한 대학에 킹스 칼리지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시험을 칠 때 이게 도저히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 카페인을 복용했습니다. 그럼 잠이 안 와요. 뭐 며칠 동안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카페인 약을 복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커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여러분 또 커피 마시고 잠 안 오고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카페인 약을 복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을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페인에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카페인의 중독. 이런 카페인 중독은 커피 중독이 아니에요. 카페인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누워 있는데 큰 거미가 자기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한시가 보이는 거죠. 어, 그런 것들도 예, 중독입니다. 그걸 카페인 중독이라고 합니다. 물론 커피를 웬만해 갖고는 카페인 중독이 되지 않지만 뭐 커피를 정말 다량으로 마셔서 우리나라에서도 카페인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카페인 드링크를 너무 많이 마셔서 중독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웬만해 갖고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카페인 약을 먹을 경우에는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각제, LSD나 메스칼린 이런 환각제 성분, 또 기타 흥분 환각제, 우리가 뭐 이 말로만 들어보던 엑스타시나 펜사이클린이나 캇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어떻게 분류하냐면 약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편류, 진정제나 수면제, 흥분제, 환각제, 기타 흥분 환각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TV를 통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또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약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가 지금 전형적인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마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부류 중에 남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남용 가능성. 미국 FDA에서 향정신성 물질 통제법이 있는데
남용 가능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마약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용할 때, 너무 많이 사용할 때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에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헤로인이나 LSD, 카니비스나 페요테나 엑스타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남용 시 공중보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치료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중간 수준인 정도가 바로 몰핀, 아피온, 코데인,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리탈린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다. 남용시 공중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수준에서 상당 수준의 치료 가치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케타민, 아나볼리 스테로이드, 보프레톤핀, 수부텍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남용을 인한 공중보건상 위험은 미약하지만 확실한 치료 가치를 지닌 것은 뭐냐?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나 피노바비탈류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헤로인, 엑스타시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뭐 치료제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치료제로 쓰인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남용 가능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마약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참조하시거나 인터넷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물과 합성물로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천연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아편이나 모르핀이나 헤로인 등입니다. 그 양리작용으로는 중추신경 억제제로 진정 및 진통의 의학적 용도로 쓰여지는 것들 중에 쓰여지는 것이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몰핀 주사 넣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급을 하죠 실제로 병사들에게. 강력한 도취감과 신체 조종력 때문에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번 작용하면 3시간에 8시간 정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연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 두 번째 코카인이 있는데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국소마취의 의학적 용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흥분과 정신 혼동 등의 효과가 있다. 작용 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천연물로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합성 마약은 메사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메사돈은 미국 및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중추신경 억제제나 진정 및 진통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작용 시간은 12에 20에서 굉장히 길죠. 또 합성물질로 제조된 향정신성 물질로는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중추신경 각성에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바비탈류, 벤조디아제핀, AS의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합성물질로 합성마약과 합성된 향정신성 물질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이나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1971년 유엔의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는 향정신성 물질들은 의존, 중추신경계의 기능 변형을 초래하고 남용하거나 해롭게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용되거나 해롭게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 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남용하거나 해롭게 사용되는데 중추신경계 기능을 변화시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담배와 알코올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왜 포함 안 됐을까요?
급격하게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담배도 거의 중독이죠. 그렇죠. 근데 중추신경계를 뭐 기능을 완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인데, 글쎄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알코올도 많이 먹으면 중추신경계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약물, 법적으로 규제 및 통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거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마,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을 법적으로 정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부류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협약이나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딱 명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 새로운 마약류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여기 보시면 어떤 그것을 남용하거나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것들은 다 마약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개략적인 내용만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